한국전쟁 중 발생한 수많은 피난민들. 그들이 겪은 고충은 그 무엇 하나 처참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미 해병일사단을 따라 살을 저미는 영하 40도의 강추위와 총탄과 포탄이 난무하는 전장의 한복판을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탈출해야만 했던 장진호 피난민들의 존재는 한국 전쟁사에 특별히 기록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흥리에서 유담리까지 실같이 가늘게 배치됐던 미 해병대 중 전략적으로는 가장 중요했으나 제일 빈약한 병력으로 중국군을 방어해야만 했던 부대는 역설적이게도 하갈루에 있던 미 해병일사단 사령부였죠. 그런데 만약 당시에 장진호 주민들이 이 하갈루리의 해병 1사단 사령부 방어에 필요했던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미 해병대의 기적적인 장진호 탈출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11월 14일 미 해병 1사단이 하갈루리에 도착하자 미 해병에 배속된 한국군 통역장교 이종인 조위는 먼저 하갈루리 이장부터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중희가 하갈루리에서 처음 만난 장진호 군민들의 인상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주민들은 덩치가 매우 컸고 피부는 대체로 백색이 강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푸른빛이 도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방의 혈통이 강하게 느껴지는 인상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주민들이 하갈루리의 사단본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장진호 주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었는데 수많은 중국군들이 나타나서 동네 주민들을 모두 내쫓고 자신의 집들을 다 차지해버렸다는 말을 했죠. 당시 중국군 구병단은 마오쩌둥의 긴급 출동 명령으로 한반도 전선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월동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이 때문에 추운 밤을 보낼 수 있는 가옥이 필요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민간은 유엔군 항공기들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중국군에게 주민들의 가옥은 그야말로 부대를 주둔시키고 엄폐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소위 인민해방군이 중국 본토에서의 생존 조건이었던 인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민폐 절대 언급은 이 외국 땅인 한국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셈이었죠. 그것은 자신들이 엄동소란에 살아남는 것이 일단은 당면한 과제인데 무슨 인민 친화적 말이나 늘어놓으며 북한 주민들의 사정을 봐줄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군의 출현은 11월 24일 하갈루리에서 13km 떨어진 산알이라는 곳에 사는 주민들이 제일 먼저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군 1만 명을 위한 잠자리가 필요하니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북한 공산당의 협조적인 동네 간부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었죠.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들은 11월 28일 하갈루리를 공격했던 중국군 58사단이었고 그 후 이 제보를 받은 유엔군이 즉시 산하리를 폭격하여 마을은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졸지에 집을 뺏기고 먹고 잘 곳이 없어진 주민들은 이때부터 하갈루리 미 해병 1사단의 주둔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해병들은 이들을 주둔지 밖에 만들어 놓은 막사에 머무르게 하고 식량을 제공했으며 노동력이 필요하면 이들을 고용해서 후한 임금까지 지급했었죠. 그러나 이후 황초령의 순교가 파괴되고 유담리에 대한 중국군의 공격이 가중되면서 억지로 개통됐던 임시활주로에는 환자 수송, 병력 보강 등을 위한 이착륙이 우선되었고 분주한 임시활주를 통해 보고를 받을 여유가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송기들은 수많은 보급 물자를 공수작전으로 낙하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공수토화된 물자들이 하갈루리 해병진지 안에 운 좋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바람에 날려 방어진지 외곽에 떨어져 버렸죠. 해병들은 야간에 격심한 전투와 경계근무로 낮에는 휴식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이종현 중위는 어쩔 수 없이 흥남에서부터 내려온 노무자들뿐만 아니라 장진군 주민들까지 동원해 멀리 외곽에 떨어진 보급품들을 챙겨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산에 포진하고 있는 중국군들은 당연히 이 보급품을 그냥 가져가게 놔두지 않았고 중국군의 총격으로 보급품 수송을 돕던 장진호 주민 여러 명이 사망했죠.
하갈우리는 교통의 요지이자 과거 장진군의 군소재지로 상당히 넓은 계열지에 학교는 물론 우체국과 군청 건물도 있었고 당시 300회 가까운 가옥에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우리는 중국군의 공격 시 그들의 주요 기동 공간으로 사용하는 산악은 동쪽의 이스틸리라는 산 하나뿐이었을 뿐 모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습의 가능성은 적었지만 만약 중국군이 대군을 동원해 공격해 온다면 넓은 계열지 어느 곳에 주 방어선을 설정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하갈우리 방어사령관이었던 해병 1연대 1대 대장 리지 중령은 부족한 병력으로 넓은 하갈우리 전체를 방어할 수는 없었던 관계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선 적의 예상 공격로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에게는 정부가 소속 리처드 E. 케어리 소위가 하갈우리 침식 전 현지인 12명을 고용해 편성한 정보 수집대가 있었고 통역장교인 이종현 중위도 그의 정보 수집을 집중적으로 도왔습니다. 이후 이중위와 케어리 소위는 하갈우리 봉선을 밖에 있는 피난민들에게 가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엄동소란에 중국군에게 집을 뺏기고 극도로 분노한 현지 주민들은 미 해병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었고 풍부한 중국군의 정보를 전달해 주었죠. 일단 주민들은 중국군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 얼마나 그들이 있다는 것 등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이와 케어리 소위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중국군이 있다는 지역으로 2명의 주민을 첩보원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주민으로 가정해 중국군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중국군들은 11월 28일 해가 지면 공격을 위한 이동을 개시할 것이며 하갈우리의 해병들을 자정전에 쓸어버린다는 작전 계획을 조심성 없이 이들에게 마구 떠벌렸었죠. 당시 계급 체계가 없었던 중국군은 하급 병사에게까지 세세한 작전 계획을 공격 전에 알려주고 숙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전쟁 중 대규모 공격에 앞서 포로가 된 중국군 하급 병사들은 취득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고급 정보들을 수도 없이 진술했었는데 유엔군은 처음에는 이런 고급 정보가 일개 사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적의 역정보이거나 거짓 진술이라 생각하고 이를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았었고 그로 인해 결국 큰 피해를 입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벌어졌던 유덤리 전투 직전에도 그 전에 수동 전투에서도 그리고 한국군 육사단 7연대가 크게 당했던 서부전선의 초전 전투에서도 중국군 포로들은 한결같이 공격 계획을 진술했었고 공격 시간까지도 정확히 알려주었었죠. 또한 중국군 50만 명이 총공세를 가한 1951년 4월 22일에 춘계 대공세 직전에 생포한 포로들 역시 공격 루트와 공격 개시 시간을 유엔군에게 정확히 진술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정보에 의하면 하갈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중국군 58사단과 64단은 하갈우리에서 서남쪽 약 8km 지점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산을 해보니 이들이 이동하여 하갈우리를 공격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었고 리지 중령은 이 정보에 근거해서 중국군이 공격해올 방향이 서남쪽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방향의 병력과 전차, 포병의 화력을 집중시켰으며 지뢰와 철조망까지 설치했습니다. 과연 예상했던 시간 조금 뒤에 중국군의 대병력이 정확히 예상 방향에서 공격해왔습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준비된 방어선에서 총력을 다해 결국 이들을 완벽하게 격퇴시켰죠. 다음 날인 29일 밤에도 또 이들이 공격을 시도했지만 해병대의 막강한 화력에 역시 수많은 사상자만 남기고 또 격퇴됐습니다. 이종현 중위는 미약한 병력이 수비하던 하갈우리 방어가 성공한 것은 오로지 현지 주민이 정확히 전해준 중국군의 규모와 집결 위치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빈약한 방어 전력을 서남 방향에 집중했던 작전의 힘이 컸었다고 단언하며 현지 주민의 협조가 하갈우리 방어에 절대적인 공로가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하가루리의 방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방 유담리로 전개해 있던 해병 오연대와 7연대가 12월 1일 유담리를 출발, 중국군의 포위망을 뚫고 남하에서 12월 3일 드디어 하갈루리로 들어와 해병 사단사령부와 합류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가루리에 집결한 해병들은 더 이상 겁낼 것이 없어졌습니다. 12월 5일 하가루리 해병들은 남쪽 고토리로의 철수에도 성공하여 해병 1연대와 다시 연결되면서 흥남으로 탈출해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황치령을 12월 10일 통과하기 시작한 해병들은 추격해오는 중국군을 막아선 미국군 3사단의 방어선을 통과하여 마침내 흥남에 도착했고 12월 15일부터 흥남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루리 철수 전날, 마을 순찰 중에 이종윤 중위는 한 집에 주민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수상쩍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는데 주민들은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집은 지하교회였으며 그곳에서 주민들은 조용히 예배를 보고 있었죠. 예배가 끝난 후 이중위가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더니 이들은 단연 내일 철수하는 해병들을 따라가겠다고 결연히 의지를 밝혔습니다. (1950년 12월 5일) 해병들은 하갈루리를 순차적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집결한 피난민들은 수백 명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교인이거나 집을 빼앗기고 미 해병들에게 와서 협조한 사람들이었죠. 대부분 가족 전부가 모두 피난에 나섰기 때문에 건강한 청장년의 남자도 있었지만 여성은 물론이고 걷기도 힘든 노인들도 있었고 10여 세 남짓의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에 새끼줄을 감싸고 있었으며 대부분 어깨에 지게를 지고 머리에는 보따리를 이고 있었죠. 그러나 미 해병대는 피난민들이 부대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갈루리에서 마지막으로 출발한 전체 부대 뒤로 하얀 옷을 입은 피난민들은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초기에 북한군은 피난민 틈에 끼어들어 유엔군에게 접근 기습하거나 공중폭격을 피하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피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주려고 하던 행동을 내내 했었는데 이곳에서도 그런 짓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미 해병들이 위험한 전투철수를 하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장진군 피난민들에게 너무 무정했던 것에는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고 훗날 이중위는 회고했습니다. 하가루리를 떠나서 이틀간의 격전 끝에 장진호 남쪽 해병 1연대의 주둔지인 고토리에 도착했을 때였죠. 당시 22살이었던 이종현 중위는 피난민들이 너무 걱정스러워 고토리의 미 해병 방어지역 안으로 들어온 피난민들에게 가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추위와 총격전 속에서도 집에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그곳까지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고토리를 출발한 해병 11포병연대 스티븐 스파노비치 일병 옆에 부부인 듯한 젊은 남자와 아기를 등에 업은 젊은 여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파노비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니 남자가 손을 뻗어 그에게 꿀이 담긴 벌집을 내밀었습니다. 스파노비치는 받기를 계속 거절했으나 남자는 끈질기게 벌꿀을 그에게 내밀었죠. 훗날 스파노비치는 눈시울을 적시며 회고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그들을 항상 기억할 겁니다. 그들이 산악지대를 무사히 빠져나가길 빌었습니다. 피난민들의 상황에 대하여 스파노비치 일병처럼 걱정하는 해병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윌리엄 호키스데이도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피난민 가족들이 서로 헤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 번은 오누이 둘이 피난민 무리 속에 섞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잠시 후에 보니 누이 동생이 혼자 도로 위에서 추위에 떨며 미친 듯이 헤매고 있었죠. 오빠를 찾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잠시 후 지쳤는지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호프킨스데이는 그 여자아이가 자신의 누이 동생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서 벙커로 데리고 들어가 뜨거운 차와 시레이션을 먹여 기운을 차리게 해주었죠. 그리고 길을 곧장 따라가면 이 산악지대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준 뒤 미안해하며 그 아이를 밖으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행군을 시작한 호프킨스데이는 철교 잔해가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 옆에서 꽁꽁 얼어버린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신은 자기 누이 동생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던 바로 그 여자아이였죠. 12월 10일 오후 3시 고토리를 떠난 마지막 미 해병들이 중국군이 폭파한 수문교를 향했을 때 결국 피난민들에게 큰 비극이 닥쳐오고 맙니다. 그날 피난민들은 우마차까지 끌고 좁은 황치롱 산길을 하염없이 올랐습니다. 이날은 장진호 전투가 시작한 이래 최고로 추운 날로 영하 45도가 넘는 강추위가 매서운 바람과 함께 황치롱 고개를 엄습했을 때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자정에 가까워졌지만 피난민들은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서관 위에 시멘트길에 거의 도착했을 때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미 해병은 도서관 위에 파괴된 수문교를 수송기로 공수한 답교로 수리한 후 넘어갈 계획이었는데 전차 중령에 의한 답교의 파손을 염려하여 전차 부대를 맨 마지막에 통과시키기로 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칠흑 같은 어둠과 뼛속까지 얼어붙는 추위 속에 전차 뒤로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천천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다리 전방에는 피난민들과 해켓소이가 지휘하는 해병 1연대 수색소대가 마지막으로 행군하고 있었고 모든 병력이 철수하면 다리 폭발을 책임진 해병 공병들은 다리 건너에 대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다리 앞 1500m 지점에서 선두전차의 브레이크가 동파되어 좁은 도로를 막고 정지해버리자 당황한 전차병들은 나머지 9대의 전차를 모두 버리고 그냥 다리를 향해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차의 이런 무책임한 유기가 결국 장진군 피난민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전차들이 버려진 것을 눈치챈 중국군들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피트 브랜드 병장은 피난민들 중 누군가가 중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투항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윽고 피난민 대열에서 5명이 앞으로 나와 투항을 자처하며 해병들을 향해 일렬로 걸어나왔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 소대장 해켓소유가 앞으로 나와 살펴보니 그들은 타입 50 기관단총을 숨기듯 지니고 있었고 이에 투항병으로 위장한 중국군과 바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중국군은 또다시 피난민들을 방패로 삼는 비열한 공격 전술을 이 중대한 시기에 사용했던 것이었죠. 잠시 후 피난민 대열에서 수류탄들이 날아와 해켓소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때 피난민들은 앞에 해병들에게 중국군들이 섞여들었다는 것을 큰 소리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아! 많아! 동시에 피난민들 속에 수많은 중국군들이 벌떼처럼 튀어나왔고 도로 주변 산비탈에 잠복했던 중국군도 사격을 개시하여 힘없는 피난민 주변은 비처럼 퍼붓는 불덩어리가 난무하는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군이 수색소대와 피난민 사이에 나타나 기관총을 거치하고 해병들에게 사격을 시작한 것이었죠. 이에 해병들도 응사를 시작했고 이 사격전 끝에 피난민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해병들은 피난민을 인간 방패로 삼아 덤벼드는 중국군들에게 보이될 위협을 느끼고 모두 20개로 달려가서 대기한 해병 공병들에게 다리 폭발을 외치며 20개를 건너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즉시 다리가 폭파되었고 폭파 시간은 1950년 12월 11일 온 세상이 깜깜한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하갈루리에서부터 살인적인 추위와 죽음을 무릅쓰고 심야에 다리 위까지 왔던 장진호의 피난민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으로의 탈출을 꿈꾸며 비참한 피난길에 올랐다가 좌절한 장진호의 피난민들의 운명은 결코 좋은 결말로 끝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험난한 황초롱 고기를 넘지 못한 피난민들은 중국군에게 모두 차단당하고 대부분 체포되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물론 끊어진 숨교를 피해서 컴컴한 밤에 아득한 낭떠러지 밑에 협계철로를 따라 장진호를 빠져나갔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영하 45도가 넘는 혹한에 그렇게 할 만한 체력을 가진 피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 추운 겨울밤, 황초롱 고갯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을 피난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장진호의 피난민들이 아니더라도 철수하는 마지막 수송선이 흥남항을 떠났을 때 아직도 흥남 외곽가 부두에는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정하게 떠나는 배를 눈물로 지켜보던 피난민들은 체념하며 남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해안선을 따라서라도 남으로 가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들도 무사히 남쪽으로 탈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1950년 10월 한국군과 유엔군이 함흥과 흥남으로 오기 전에도 이미 북한은 소위 유해 가능성 분자라는 명목 아래 양민을 무려 8,000명이나 학살해 발룡산, 광산 등에 매장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참혹한 함흥 학살 사건입니다. 아마도 피난이 좌절됐던 사람들 중 미 해병대의 성공적인 하갈우리 방어 전투를 가능하게 한 정보를 제공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엄동설안에 중국군에게 쫓겨나 처자식들에게 밥이라도 먹이겠다고 미 해병대에게 날품을 팔았던 주민들은 낱낱이 그 행적이 파악되어 후에 장직문 일대에는 피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멧돼지 같은 저돌성과 메가드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만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미국 언론에서 비난받았던 10군 단장 알몬드는 피난민들의 해상 수송을 처음에 그 누구보다 완강히 반대했었습니다. 만약 흥남철수 초기부터 그가 피난민 수송 문제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더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고려했었다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피난민들을 구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일천한 알몬드일 뿐이었죠. 그 남쪽으로 내려온 장직무 출신들은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 해병들과 함께 올라만 하갈우리 고토리 사람들은 이후 한 명도 못 본 것이 이상합니다. 그저 한 맺힌 황초롱 고개 중간에서 혹한의 침에 살 길을 봉쇄당한 피난민들 중 단 몇 명이라도 무사히 탈출했었길 빌어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진은 장진호에서 포위당한 채 사투를 벌이고 있던 해병대원을 찍은 사진으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이것저것 몸을 감싸고 손에는 얼어붙은 깡통을 무심히 들고 있으나 살아야 한다는 의지에 찬 눈빛이 매우 인상적인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전공기자 데이비드 더글라스 덩컨은 1950년 US 사진작가상 공적상을 받게 되죠.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 같이 매섭게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밤이 되면 이 밤이 셀 때까지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곳은 인생이 짧게도 또는 영원같이도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 해병대원에게 크리스마스 날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해병대원은 내일을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함경남도 장진군 장진호 주변의 위도는 로마보다도 낮으며 위도상만으로는 마드리드, 나폴리, 뉴욕 등의 도시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과 시베리아에 연결된 지역의 영향으로 겨울 최저 기온만으로 비교하자면 북아메리카에서는 최소 북위 50도 이후, 유럽에서는 최소 북극권으로 올라가야 장진호 일대와 비슷한 기온이 됩니다. 이 당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0도일 때는 빈번했었고 가장 추운 날은 아침 기온이 영하 45도를 기록한 날도 많았습니다. 추위로 따지자면 장진호 전투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보다 훨씬 더 악명 높은 전투였죠. 처참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도 영하 30도 이하에서 벌어진 전투는 기간 내 딱 한 번 기록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1940년 유례없는 추위를 기록해 소련군이 수도 없이 얼어 죽었던 핀란드 겨울전쟁이 그나마 비슷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추운 전투 중 하나라고 기록될 만한 수준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에서 벌어진 시가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가로거든 찾아볼 수 없는 가난한 북한의 개마고원 산속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에서는 병사들에게 한치의 여유로운 공간도 없었고 그래서 병사들이 체감했던 처절함은 더 끔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진지구축을 하면 땀 때문에 옷이 얼어붙을 지경이었고 이럴 경우 땀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그대로 동상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고자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옷을 벗고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 번에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한 겹씩 옷을 벗은 후 서서히 일의 강도를 줄이면서 다시 한 겹씩 옷을 입는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었죠. 더구나 땅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야전삽으로는 땅을 긁기만 해도 쉽게 부러져 버렸고 중국군에게서 노획하거나 주민들에게 빌린 곡괭이가 그나마 제대로 땅을 펼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만일 이마저도 안되는 지형이라면 깡통에 포객을 넣고 한 방향으로 터뜨리는 급조 성형 자격탄만이 유일하게 땅을 팔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추위로 인해 얼어붙은 땅바닥은 공중보급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당시 통상적으로 낙하산에 보급물자를 묶어서 투하하면 적어도 40%는 얼어붙은 땅바닥과 부딪혀 완전히 파손되기도 했고 공중보급 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물자가 적진에 떨어진 상태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 전달되는 양은 25%를 밑돌았습니다. 추위는 사람뿐만 아니고 장비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 당시 장진호는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작동 가스압이 약한 M1 카빈 소총 같은 경우는 탄피 배출 및 차단 장전 장치가 그대로 얼어버려 작동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고 백병전 시 쉽게 개머리판이 부러지는 등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발사업도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극한의 추위 속에선 발사된 총탄의 운동 에너지마저 심각하게 감소하여 위력과 탄도가 엉망이 된 카빈 소총으로는 중국군의 두꺼운 방한복을 뚫지 못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신뢰성이 떨어졌죠. 그 때문에 병사들은 M1 카빈은 그저 가지고 다니는 것일 뿐 마지막, 즉 자살을 위한 무기다. 이때 정확히 머리를 겨누어야 한다 라고 반 농담삼아 말할 정도였습니다. 군대 기관총으로 38탄창을 끼운 BL도 유행은 아니어서 마치 볼트액성식 소총처럼 한 발씩 장전하며 사격해 했습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위력이 강하고 구조적으로 튼튼했던 M1 게런드 소총은 그나마 추위에 잘 견뎌서 해병들은 가능하면 다들 M1 카빈을 버리고 M1 그랜드를 구하려고 애썼죠. 그 중에도 저격승으로 개조된 M1 게런드는 손이 얼어 방아쇠를 당기기가 어려워지자 손가락거리를 누르면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차량, 전차는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 엔진을 작동시켜 데워주지 않으면 냉각수에 배터리까지 모조리 얼어 터져버렸고 M1917 순행식 중기관총도 냉각수를 넣으면 얼어 터지므로 특수 부동액을 넣거나 아예 냉각수를 넣지 않고 사용했는데 심지어 냉각수 없이 연사에도 과열이 되지 않고 금방 방열이 될 정도로 날씨가 추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지면 위에 방열한 박격포는 쏘기만 하면 역시 꽁꽁 얼어붙은 포판이 박살나기 일쑤였고 야포도 사거리가 감소한 데다 신관이 얼어붙어 불발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심지어 수류탄도 신관이 얼어서 불발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지뢰조차 땅이 얼어붙어 밟아도 터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더구나 추위로 통신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병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SCR-300 무전기와 야전 전화기는 배터리가 급속히 소진되어 부대 간 통신이나 포격전을 받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는 병사들의 식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는데 시레이션 깡통을 데우려 모닥불에서 가열을 하면 바닥 쪽은 타버리고 위쪽은 여전히 얼어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굶주림에 억지로 먹은 해병들이나 노익해 섭취한 중국군들은 심각한 장염에 걸려 고통스러운 설사병에 시달려야 했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추운 엄동설안에 겹겹이 입은 바지를 벗고 맨엉덩이를 수도 없이 드러내야 하는 설사병. 이 때문에 시레이전에 동결된 고기슈트, 콩요리, 육류 등은 가능한 먹지 않았으며 대체적으로 캔디, 비스켓, 크래커 등 주로 마른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투시롤 캔디가 특히 장진호 전역의 병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의외로 효용성이 대단해서 전투 식량마저 얼어붙어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잘 얼지도 않고 열량도 높은 투시롤은 전투 기간 내내 미군 병사들의 열량 공급을 책임졌던 유용한 식량이었죠. 장지호 전투 당시 촬영된 해병대원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를 우물거리며 씹는 모습이 자주 보이곤 하는데 이것이 바로 투시롤을 씹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투시롤은 구멍난 연료통에 녹여붙이면 추위 때문에 금방 굳는 점을 이용해 연료통에 피탄당한 차량에서도 매우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이런 혹한의 부상자는 잠시만 눈 위에 둬도 바로 동사해버렸고 병사들은 대부분 심각한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전장에서 정신을 놓고 있다가 총에 맞거나 그대로 포로로 잡히거나 또한 중국군의 경우에는 집단 투항을 하기도 하는 등 양쪽 군대의 사기는 모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혈액과 몰핀도 얼어붙어서 의병들은 몰핀을 계속 입안에 넣고 수혈팩은 겨드랑이에 끼고 전투를 치료했었죠. 그러나 역으로 혹독한 추위는 부상자들의 피를 얼려버려서 지혈을 해주는 예상치도 못한 효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자의 상처 부위를 보기 위해 옷을 자르면 역시 바로 동상에 걸리는 등 최악의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부상자를 실어나르기 위해 해병대의 HO3S1 헬리콥터가 큰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강추위에 엔진 부조가 빈번히 일어났고 중국군에게 피탄될 확률도 매우 컸으며 무엇보다도 고지대의 차가운 강풍은 로터에 무리를 줘 조종하기도 힘들어 매우 위험했습니다.
미군보다 물자가 부실한 중국군의 상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보급을 거의 받지 못했고 부상자 역시 후송 고사하고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해 부상한 것 죽음이었습니다. 혹하는 날씨에 고작 하루 이틀의 얼어버린 감자메달로 버틸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미군에 대한 전술적인 승리의 목표가 바로 자신들을 연명시킬 보급품의 확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었죠. 중국군은 보통 공식 기록에 피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장지원 전투에서는 혹독한 추위와 부실한 보급으로 인한 참상을 다 숨기지 못했습니다. 12월 8일 밤, 황초룡 수문교 인근 1081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중국군 64단 240년대 오중대가 미해병대의 산발적인 사격이 있자 눈바 뒤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미군의 제압석이 끝난 후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질 않았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 이미 빈사 상태였던 그들은 미군의 포위대에 고립된 채 밤새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중대 전체가 모두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지원 전투의 진정한 승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린 동장군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흥남으로의 마지막 탈출 여정이 될 고토리 탈출 작전은 유담리 하가루리 탈출 작전처럼 이번에도 칠연대가 선도하는 것까지는 동일하였지만 고토리 방어만은 그곳에 주둔해 있던 1연대 2대대 3대대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후위만 담당하던 해병5연대는 이제 그 위험한 임무에서 해제되어 중간에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토리에서도 해병대는 전사자 시신 117구를 엄숙히 매장하고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토리 진지도 철저히 폭파됐죠. 한편 진흥리에 있던 미해병 1연대 1대대는 황초룡까지 마중 나오기로 했고, 기존 해병 1대대 담당구역이었던 진흥리 철도야적장은 미육군 3사단의 대대급인 도구 특수임무부대가 전투단으로 편성되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엉성한 도구 특수임무부대가 교대한 해병 1연대 1대대는 새벽 2시에 이틀치 식량을 가지고 황초룡의 수문교를 감지할 1081 고지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중국군 64단이 먼저 점령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날 운 좋게도 전에 없었던 폭설이 몰아쳐서 이 덕분에 해병대는 10km를 중국군 눈에 띄지 않고 행군하여 일단 그들 앞에 무사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이라면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경사지를 올라가던 병사 한 명이 발을 잘못 디뎌 인간 썰매처럼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 전체 분대가 모두 함께 쓸려 내려갔다는 점이었죠. 어쨌든 이날 해병 1연대 1대대 A중대는 1081 고지 전투에서 중국군과의 교전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끔찍한 추위로 밤사이 무려 67명이 동선에 걸려 그중 7명이 발을 절단할 정도로 엄청난 비전투 손실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콜세어기에 항공 지원에 입어 다음날 정오쯤에는 수문교 남쪽의 1081 고지 점령에 성공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고토리에서 황초령으로 먼저 출발한 최선봉 해병7연대 2대대 B중대도 이날 거듭된 전투로 병력 180명 중 27명만이 남았었지만 그래도 그냥 공격하라 라는 7연대장 리체머그 대령의 명령에 B중대는 할 수 없이 12월 9일 황초령 고갯마루 북쪽 20교 위에 있는 건물인 도수장을 점령하기 위해 C중대 일부 잔전 병력들과 함께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살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무모한 공격이었죠. 그러나 미 해병대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도수장에는 이미 얼어 죽어가는 중국군 25명밖에 없어서 B중대는 이들을 모두 사살하고 의외로 쉽게 그곳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항복하러 온 다수의 비무장 중국군을 생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황초령 고갯마루에 끊어진 다리 양쪽이 12월 10일 드디어 모두 확보되었죠. 이윽고 해병 헌병대의 경호를 받으며 육군 58 답교 중대가 교량 부품을 싣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막 다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어이없게도 준비한 답교 부품은 7m였는데 끊어진 다리는 9m였던 것이었죠. 이에 어쩔 수 없이 중국군 포로들을 동원해 마침 20교 남쪽에 끊어진 협계 철로교 및 도로에 떨어져 있던 부서진 철로의 침목을 가져와 돌출부의 부족한 길이만큼 받침대로 사용해 간신히 연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완성되어 해병대가 막 건널 즈음 중국군에게 점령되었던 1081 고지와 그 주변도 해병 1연대 1대대에 의해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이윽고 3시간 후인 오후 3시 30분 드디어 다리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침내 미 해병대는 1연대 1대대의 엄호 아래 순조롭게 철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김없이 이번 파괴된 수문교 극복작전에서도 미국군은 측면 엄호를 포기하고 도로까지 내려와 행군종대에 끼어가는 추태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해병 5연대 3대 대장 태플릿 중령은 육군 임시대대 지휘관 앤더슨 중령의 왜? 뭐가 어때서? 라는 뻔뻔한 태도에 너희들 같은 쓰레기 군인들이 우리 측면에 있는 것을 우리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마 라고 고함을 치며 격려했습니다. 이렇듯 한 번 떨어진 군대의 사기를 다시 회복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죠. 어쨌든 장진호에서 출발한 미 해병의 마지막 인원이 피난민을 남겨두고 급히 다리를 건넌 시간은 1950년 12월 11일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홀로 불안에 떨며 남아있던 해병 공병대는 숨교를 가차없이 폭파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선 19부 피난민 제2장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뒤따라오지 못한 피난민들은 숨교의 폭파로 황초령 그 춥고 험난한 고갯길에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돼버리고 맙니다. 12월 11일 아침 마침내 미 해병대가 개마고원의 산악지대를 벗어나 막 진흥리에 도착하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대포와 박격포의 포탄 세례와 저격병들의 사격이 흥남 방향 쪽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것은 미육군 3사단의 판단착오로 인한 잘못된 공격이었죠. 결국 이 사건으로 미 해병대의 육군 혐오는 마침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장진호의 미 해병 1사단이 황초령을 가까스로 벗어난 1950년 12월 11일 메가더는 10군단에게 한반도 동북부에서 완전히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흥남에 집결한 미 10군단의 남은 병력은 총 10만 5천 명에 전차 및 기타 차량은 17,500대가 넘었습니다. 사실 당시 쌍방의 전력을 비교하면 병력은 유엔군이 중국군 약간 상회하였고 기갑 항공 전력과 보급품은 유엔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죠. 그러나 병사들은 이미 긴 전투와 혹한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도쿄에 있던 메가더는 자신의 허황된 계획이 이후 워싱턴으로부터 모두 거부당하자 본인부터 먼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여서 두문불출하다 그는 결국 이 싸움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 당시 동부전선의 중국군 구병단은 미 해병대에 의해 완전히 녹아내려 더 이상 전투를 치를 수가 없는 상태였었죠. 그러나 미 해군은 10군단의 흥남 철수를 지원하고자 정규항모 4척, 호위항모 2척, 상륙 강습함 1척을 인근 해역에 이미 배치하고 있었고, 거기에다 화력 지원을 위해 중순양함 2척, 구축함 6척, 로켓포함 3척을 추가로 배치하고 각종 수송선 등 총 200여 척을 동원해 덩케르크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 철수작전 수행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타깝고 한스러운 흥남 철수작전이 시작됩니다. 이 계획에 맞춰 미 해병 1사단은 12월 15일 제일 먼저 흥남부도를 떠났고, 미국군과 한국군은 물론 피난민 9만여 명도 우여곡절 끝에 함께 동승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군의 방어선 안에 있던 피난민 9만 1천 명은 안전하게 부두를 떠났지만 방어선 밖에는 아직도 피난민 10만 명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의 위장 침투 위협 때문에 흥남부두 방어선 밖에 있던 피난민들은 유엔군의 제지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 이들은 흥남 탈출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지를 당해 결국 탈출에 실패하고 맙니다. 중국군은 장지호 전투에 최소 6개 사단을 투입했지만 미 해병대를 완전히 섬멸한다는 작전 목표를 결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더 이상 미 해병대를 추격하지도 못했고, 결국 유엔군의 흥남 철수를 눈뜨고 바라봐야만 했었죠. 펑도아이나 숭스룬 등 중국 지휘관들은 이 전투의 결과로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전쟁을 끌어봤자 미국을 이기기란 불가능한 이름을 깨닫고 전쟁 전 북한 영토를 유지하는 선에서 전쟁을 끝내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현지 사령관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남한을 해방시키겠다는 욕심으로 계속 대대적인 남진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1사후퇴 이후 유엔군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을 시작하자 결국 큰 피해를 입고 말죠. 이웃 쌍방 모두 더 이상 상대를 완전히 섬멸하고 한반도 전체를 점령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피빈이 내다던 한국 전쟁은 급기야 휴전 협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50년 12월 23일 워커 미 8군 사령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후임으로 임명된 미 육군 참모차장 매튜 리즈의 중장은 26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10군 단장 알몬드를 불러 장시간 독대로 군기를 잡으며 앞으로 10군단은 8군에 완전히 예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당시 패전으로 기가 죽어 있던 메가더의 승인으로 행해졌으며, 이로써 잘못된 지휘체계를 그때서야 바로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알몬드는 10군 단장으로 반년도 유임되었고, 유엔군의 재반격 시기에 북한에서의 철수를 최소의 인적 및 물적 손실만으로 성공시켰다는 명목으로 중장 진급에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는 1951년 상반기에 있었던 굵직한 전역의 전투에서도 역시 졸렬한 지휘를 했고, 전쟁이 진지전으로 변해가던 1951년 7월 마침내 선출되어 미 본토의 육군대학 학장으로 임명된 후 1953년 전역합니다. 그러나 알몬드에게 장지호 전투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10군 단장에 위임시켰던 이유는 훗날 미 육군 수뇌부가 표명했듯이 그나마 육군 원수로서 메가더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51년 3월 당시까지는 아직도 메가더의 영향력이 나름대로 있었고, 알몬드의 계급을 올려준 것도 이렇듯 메가더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면피의 일환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메가더가 해임된 후 그의 후원을 받았던 모든 측근들은 그 후 모두 좌천되고 몰락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문민정부하에서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군벌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죠. 어쨌든 알몬드는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긴 했지만 나름대로는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시키긴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는 야전 지휘관보다는 어찌 보면 평범한 후방 행정장교로서 더 유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흥남에서 피난민을 동반 철수시킨 것은 그 혼자만의 판단은 결코 아니었던 듯합니다. 아마도 언론에 민감했던 메가더의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만일 메가더의 지시가 없었다면 혼자 신발끈도 제대로 못 맸을 유형이었던 알몬드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장지어 전투를 훌륭하게 수행한 스미스 소장은 1951년 미 본토에 있는 캠프 펜틀턴 해병기지 사령관을 지내고 1953년 중장으로 진급, 대정함대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 1955년 대장으로 진급 후 예편했습니다. 미 8군 사령관 매튜 리즈웨이 중장은 한국으로 부임한 지 3일째인 12월 19일 장지어 전투에서 치졸한 지휘를 해 수많은 부하들을 몰살시켰던 7사단장 데이비드 발을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7사단은 메가더의 직할 부대라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때 서부전선의 패장들이었던 2사단장 로버트 맥클루어, 24사단장 존 처치, 1기병사단장 허버트 케이도 함께 해임됩니다. 이들은 모두 미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와 무질서한 후퇴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졸렬한 지휘로 대패를 당하고 무질서한 후퇴 지시를 내린 메가더는 이 패배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하기야 태평양 전쟁 초기 필리핀 함락의 책임도 모면한 메가더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중국군의 전력 및 한국전 개입 가능성에 대한 오판, 서부전선 군의에서의 참패, 서울을 빼앗기고 평택까지 무질서하게 후퇴하는 등 여러 실책으로 결국 메가더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그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즉각 중국 연안을 해상 봉쇄하고 중국 산업시설을 폭격이나 함포사격으로 파괴하며 장기석군을 중국 본토로 상륙시킬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해서 백악관과 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량의 핵무기 사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임을 굴절시키므로 자신의 난관을 벗어나려는 행태, 역시 언론 플레이의 대가였던 그다운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1951년 1월 28일 그는 수원에서 지평리 전투 승리 경로차 리즈웨이 장군을 만나면서 역시 기자들 앞에서 또다시 과격한 확전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날 수원에서의 기자회견은 청천강 전투와 장지어 전투가 있었던 중국군 2차 공세 때는 도쿄 최고사령부에서 며칠간 두음부출하며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있다가 새로 미 8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리즈웨이 장군이 지평리 전투에서의 대승으로 중국군의 공세를 처음으로 막아내자 바로 수원으로 날아와 자신의 지휘로 중국군을 막아냈다고 기자들 앞에서 부하의 공을 가로챈 매우 뻔뻔한 작태였습니다. 당시 옆에 있던 한국군 1사단장 백선엽의 회고에 의하면 이때 이 모습을 본 리즈웨이 장군은 몹시 분노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 장군들이 메가더를 싫어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심각한 유화 독점적인 사고방식과 이런 이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에도 메가더는 트루먼 대통령의 거듭된 언론 플레이 자제령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는 1951년 3월 24일 워싱턴으로부터 받은 비밀 전문을 언론에 알렸으며 결정적으로 4월 5일 장기석군을 투입하여 확전해야 한다는 서한이 미 하원에서 공개되자 트루먼 대통령은 4월 11일 결국 그를 파면해버렸죠. 그리고 이에 대해 트루먼은 측근들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가 식민지 총독이자 극동지구의 황제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지. 자신이 미군의 총사령관인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일개 장군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끔찍했던 장지호 전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비극적인 전쟁은 이제 세 번째 막이 열리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인류는 또 다른 미중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해병 1사단이 장진호에서 사투를 벌인 덕분에 보다 북쪽에 있던 미 7사단과 한국군 1군단은 큰 방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에서 철수할 때 미 3사단이 진흥리에서부터 후위를 맡아 중국군과 맞서기로 했었지만 중국군은 장진호 전투에서 이미 미 해병대에게 사실상 괴멸된 상태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여 미 3사단과 이렇다 할 전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달에 벌어졌던 중국군 3차 공세에서도 동부전선의 중국군은 구병단의 일부조차도 참가하지 못했죠. 1950년 12월 31일 시작된 서부전선의 중국군 18개 사단만 참가한 3차 공세에서 당시 유엔군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서울까지 빼앗기며 무질서하게 적전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만약 동부전선의 중국군 구병단까지 3차 공세에 참가했었다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장지호 전투로 미해병 1사단은 전투인원 1만 5천명 중 전사 719명, 실종 192명, 전투부상 3,508명, 동상 환자 등 비전투 손실 7,338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군 7사단 31연대전투단의 병력 손실 비율은 이보다 훨씬 컸으며 영국 해병 41코만도의 피해도 상당했었죠. 그러나 중국군 구병단은 11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전투기간 동안 더욱 참담한 피해를 입었고 펑도아이가 12월 8일 마오쩌둥에 보이는 정부에서 중국군 구병단에 보충병 6만 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나오는 중국 측 자료를 봐도 구병단 피해 규모는 전사 2만 5천 명 이상, 전투부상 2만 8,954명, 동상 환자 등 비전투 손실 포함 사상자가 총 7만 2,300명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어 펑도아이의 6만 명 보충 요구가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중국군은 처음부터 미해병 1사단을 전멸시킬 생각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포위당했던 유엔군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미해병 1사단이 함흥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고 거기에다 더불어 미식군단의 다른 부대들이 북한 동부지역에서 안전하게 철수하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죠. 장지호 전투의 승리와 패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중국군이 전략적인 승리를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많은 전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생각한다면 2배에서 3배나 많은 적을 상대로 5배에 가까운 피해를 안겨준 유엔군이 전술적으로는 승리했다고 보는 시각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전투를 그저 단순한 숫자 계산만으로 누구누구의 전략적 승리와 전술적 승리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국군의 전략적 승리는 중국군은 미군의 포위 섬멸을 목표로 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점에서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진호에서의 유엔군 철수는 한반도 중부전선에 큰 돌파구가 뚫리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유엔군은 37도선까지 후퇴하여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전략적 목표는 영구히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공산진영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빼앗겼던 북한 지역을 대부분 되찾게 되므로 전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적 승리였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투 이후 중국은 100년에 가까운 굴욕과 그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되찾았고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세계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나설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죠. 당시 갓 태어난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큰 인명피해가 난 전쟁이었지만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과 대등하게 싸웠고 휴전의 주체가 됨으로써 국제적인 입지와 지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영향력은 확고해졌고 국제적으로도 중국의 입지는 상당히 강화되었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막강한 영향과 혈맹의식은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중국과 소련과의 분쟁과 주체 자립의 강조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지만 한국전쟁을 통한 혈맹의식을 바탕으로 그 어떤 주변국들과의 관계보다 확고한 동맹관계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엔군의 전술적 승리는 숫자상의 병력 손실 면에서도 보이듯이 중국군 구병단이 장지호 전투로 인해 장처전에 사용할 병력을 모두 소진시켰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군 구병단은 장지호 전투에서의 피해가 너무나 큰 결과 이로 인해 전선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병단이 별피해 없이 장지문을 돌파했었다면 13병단과 서부전선에서 졸전 중이던 미8군은 구병단에 의한 측면 침투로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미8군은 중국군에 의해 전멸됐거나 흥남철수처럼 서해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한반도에서 유엔군은 전면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후 대한민국은 아마도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 해병1사단이 장진호에서 분전한 덕분에 미식군단은 동부전선에서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고 미8군도 전선을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됨으로써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고 전선을 다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지호 전투 당시 미 해병대가 이뤄낸 전략적인 성과요 한국전쟁사에 뚜렷이 기록될 업적이었죠.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공산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대량 보복 전략이라는 개념 아래 상비군을 확대시키고 국방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당시 미국의 연간 국방 예산은 1950년에는 130억 달러였으나 1953년에는 500억 달러로 무려 4배 가까이나 증가했었죠. 이러한 군비 팽창으로 미국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육해 공군의 전략적 군사력 또한 급속하게 늘렸는데 특히 공군의 해외 전략 기지를 크게 확장시켰고 핵무기 보유량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국은 400기 미만의 핵무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나 휴전 무렵에는 이미 1000기를 초과 보유했던 것이죠. 이처럼 군비를 증강하면서 미국은 서유럽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태평양 지역에서도 일본을 기점으로 하는 태평양 안보체제를 새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소련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더욱 견고히 하고 세계대전도 태동한 제3세계라 불리던 비동맹주의 신생 독립국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그들과의 관계 또한 더욱 긴밀하게 하죠. 이로써 인류는 본격적인 냉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태평양을 놓고 패권 경쟁을 시작한 지금의 미중 대결. 어찌 보면 그 기원도 한국전쟁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195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마지막 남은 병력인 미 해군 UDT 대원들이 흥남항을 떠난 직후 흥남부두는 대폭발로 날아가 버렸고 흥남은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유엔군은 한반도 동북부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메가더는 그의 크리스마스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미 해병 로버트 P. 카메론 일병은 수송선에서 뜨거운 물에 온몸이 빨개지고 몸에서 한기가 가실 때까지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 중에 그는 장진호에서 겪었던 모든 악몽 같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차마 쳐다볼 수 없었던 전사한 전우들의 참혹한 얼굴들, 전투가 끝난 후 처참하게 죽어 꽁꽁 얼어있던 공포스러운 중국군의 모습들, 그리고 자신들을 따라오다 눈이 마주칠 때면 해맑게 미소 짓던 불쌍한 피난민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1958년 미 식군단장이었던 알몬드는 전쟁일지 형태로 쓴 자신의 저서를 해병대 박물관에 기증하며 나는 한국에서 식군단에 복무했던 미 해병대 장병들에게 존경과 찬양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예상치 못한 찬사를 남겼습니다.
중국군 구병단 사령관 숭수르는 개마고를 떠나면서 참혹하게 죽어간 자신의 병사들에게 속죄의 뜻으로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목표에만 집착한 그저 잔인하고 냉정한 지휘관일 뿐이었죠. 그리고 더글라스 맥아더. 그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항명하다 결국 모든 직에서 해임됐고 의회 청문회에 나가 망신을 당한 후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